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문화 연구의 관점, 즉 문화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화의 개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단순히 전통이나 예술 또는 박물관에 있는 유물 같은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문화는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서로 인사하는 방식을 배우고 가족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식사할 때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도 배웁니다. 또한 종교와 의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문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말을 예의 바르게 여기는지, 학교에서 어떤 태도를 좋은 태도로 보는지까지 모두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외국인을 만나거나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문화 연구는 바로 이러한 차이를 단순히 느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문화 연구의 주요 관점과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중요한 개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문화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문화가 단순히 전통춤이나 민속놀이, 미술과 음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생활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하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학교에 가고 친구와 대화하고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하고 어른에게 존댓말을 쓰고 명절에 가족과 모이고 시험을 보고 또 졸업식을 하는 일들까지 모두 문화와 관련됩니다. 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인사하는 방식,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식사를 하는 방식, 종교와 의례,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를 묻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따라 존댓말을 쓸지 반말을 쓸지, 형, 누나, 언니, 오빠처럼 어떻게 부를지, 또는 어떤 정도의 예의를 갖춰야 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를 묻는 것이 개인적인 질문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왜 내 나이를 궁금해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을 침해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인데도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같지만 그 질문이 놓여 있는 문화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친구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찌개를 함께 떠먹거나 반찬을 같이 먹는 모습도 흔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는 개인 접시에 담긴 음식은 각자 먹는 것이 기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의 방식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위생관념이나 개인주의, 공동체성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 연구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문화 연구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 연구는 19세기 후반 사회과학이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과 식민지 확장,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학자들은 자신들이 만난 다양한 사회와 민족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 사회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문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왜 어떤 사회는 다르게 살아가는가? 이 과정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문화진화론입니다. 문화진화론은 인간 사회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학자들은 인간 사회가 단순한 단계에서 복잡한 단계로, 미발달한 단계에서 발달한 단계로, 결국 문명사회로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 사회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야만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미개 단계, 세 번째 문명 단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이 표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들 자체가 이미 어떤 사회를 낮게 보고 어떤 사회를 높게 보는 관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를 구분하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학자로는 에드워드 타일러와 루이스 모건이었습니다. 타일러는 문화를 매우 넓은 의미로 정의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듯이 그는 문화를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등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과 습관의 총체라고 보았습니다. 이 정의는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타일러 역시 당시의 시대적 한계 속에서 문화를 발전 단계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모건은 인간 사회의 친족 체계나 사회 조직을 연구하면서 사회가 점차 발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특히 서구식 제도와 생활 방식을 더 발전된 단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 진화론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구 중심주의입니다.
즉 서구 문화를 가장 발전된 단계로 보고 다른 문화를 그보다 낮은 단계로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유럽 사회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회를 뒤처진 사회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 사용, 산업 발달, 도시화, 국가 제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어떤 사회는 문명적이고 어떤 사회는 미개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회는 서로 다른 환경과 역사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목 생활을 하는 사회는 이동이 중요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정착 농업보다 가축과 이동 경로를 잘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기준으로만 보면 이런 사회를 덜 발전한 사회라고 쉽게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이 문화 진화론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이후 학자들은 모든 문화를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이것이 다음 단계의 문화 연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화 진화론에 대한 비판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관점이 바로 역사적 특수주의입니다. 이 관점을 대표하는 학자가 바로 프란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문화 연구의 방향을 크게 바꾼 학자입니다. 그는 모든 문화가 하나의 공통된 발전 단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화가 고유한 역사와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 사회가 몇 단계에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는 어떤 역사적 경험을 했고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왔으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는 농업 중심 사회일 수 있습니다. 비가 적절히 오고 땅이 비옥하며 정착 생활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농업이 발달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계절에 맞춘 농사 일정, 수확 의례, 마을 공동체 중심의 삶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회는 사막이나 초원과 같이 농업이 쉽지 않은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축을 기르며 이동하는 유목 생활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동 경로를 아는 지식, 계절 변화에 대한 감각, 그리고 가축 관리 기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사회가 더 발전된 사회이고 유목사회가 덜 발전된 사회일까요? 보아스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회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형성된 서로 다른 문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화를 비교할 때 우열을 따지는 대신 맥락과 역사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후 문화상대주의라는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화 연구는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문화를 주로 전통, 관습, 생활 양식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학자들은 문화가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가족의 모습, 예의 바르다라고 인정되는 말투, 교양 있다라고 평가받는 취향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의 교육제도, 계층구조, 미디어, 정치와 경제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즉, 문화는 사회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 연구는 더 이상 하나의 학문 분야에만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 학문이 각자의 방법으로 문화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학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의례, 친족 관계, 일상 문화를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며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례 의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고 어떤 음식을 나누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인류학적 접근입니다. 한국의 예를 든다면 한국의 제사 문화나 설날의 세배 문화를 연구한다 할 때 인류학은 그 의례가 가족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어떻게 상징하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학은 문화를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연결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 왜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말투나 옷차림, 취미를 더 세련된 것이라고 여기게 될까요? 왜 어떤 문화는 중심 문화가 되고 어떤 문화는 주변 문화가 될까요? 사회학은 문화가 계층, 교육, 제도, 세대 차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언어 사용 방식,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가치관 차이, 지역에 따른 생활 문화 차이 등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적 문화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디어 연구는 텔레비전, 영화, 유튜브, SNS 같은 매체가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 퍼뜨리는지를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속 가족의 모습이 사람들의 가족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뉴스가 특정 집단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떤 유행을 더 크게 확산시키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한 드라마가 좋은 어머니, 성공한 남성, 이상적인 연인 관계를 반복해서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기준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디어 연구는 이런 점을 분석합니다. 네 번째로 문화 콘텐츠 연구는 드라마, 영화, 웹툰, 케이팝, 게임 같은 콘텐츠 자체를 중요한 문화 현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왜 어떤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지, 케이팝 아이돌의 세계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웹툰 속 학교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는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 연구는 단순히 재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가 어떤 가치관을 담고 있는지, 어떤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지까지 살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사람들이 의미를 주고받는 방식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대면 대화에서만 의미를 전다는 것이 아닙니다. 표정, 몸짓, 침묵, 말투, 이모티콘, 댓글 문화도 모두 커뮤니케이션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단체 대화방에서 바로 답장을 하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개인의 시간과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문화적 차이가 의사소통 방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합니다. 문화 연구는 하나의 시각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면 생활 방식도 보고 사회 구조도 보고 그리고 미디어와 콘텐츠도 보고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 연구는 여러 학문이 함께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었죠. 문화 상대주의란 각 문화는 그 문화가 놓여 있는 고유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모든 문화가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문화를 이해할 때 내 문화의 기준만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부모와 독립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조화와 협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신의 생각보다 관계의 조화를 우선하는 태도가 더 바람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두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많이 차려 대접하는 것이 예의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문화에서는 손님에게 필요한 만큼만 간단히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이고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는 지나치게 과한 것처럼 보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무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문화가 손님과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예를 들어도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집단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니요 하지 않고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라는 말이 사실상 거절의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이런 표현이 오히려 불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고 분명하게 좋습니다 또는 어렵습니다, yes, no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느 문화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소통 방식의 차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오늘날 다문화 사회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문화를 무조건 이상하게 보거나 틀렸다고 판단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려 하면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이 가능해집니다. 문화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현지 조사입니다. 현지 조사란 연구자가 책상 앞에서 자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들어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가능하면 함께 생활하면서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는 멀리서 보기만 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회의 사람들과 만나보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가까이에서 경험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연구 방법이 바로 참여 관찰입니다. 참여 관찰은 연구자가 공동체의 생활에 직접 참여하면서 문화를 이해하려는 방법입니다. 즉,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 공동체의 일상에 함께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어느 농촌 마을의 명절 문화를 연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지 사진만 보고 논문만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언제 모이는지, 누가 음식을 준비하는지, 어른과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의례가 끝난 뒤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적응 문화를 연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연구자는 단지 설문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 식당에 가보고 동아리 활동이나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학생들은 수업에서 질문을 잘 하지 않는데 외국인 학생은 왜 그 분위기를 낯설게 느끼는지, 또는 반대로 한국어가 서툰 유학생이 단체 활동에서 왜 소외감을 느끼는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연구자는 문화 내부의 관점, 즉 내부자의 시각에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상하거나 단순해 보이는 행동도 내부자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례에서 반복적으로 절을 하는 행동은 외부인이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는 존경, 기억, 공동체 결속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지 조사와 참여 관찰은 문화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의